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3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130. 다들 뭐 지난주는 저는 봉하마을에 다녀왔죠. 또 되게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냈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볼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을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노무현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정신이라고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그쵸. 공식처럼. 그래서 각자 어떤 포인트에서 그분들을 좋아하고 또 생각하는 정신 뭐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럴 계기가 없다 보니까 뭔가 필요할 때에 그냥 아무나 노무현 정신을 일부 선택적으로 인용해서 그렇죠. 뭐 원칙에 대한 얘기할 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애초에 그냥 무조건 옳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한다고 그게 노무현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앞으로 좀 잘 풀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뭔지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또 같이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댓글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블리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헐 처음 봤어요. 국정원에서 저런 저급한 방법으로 시리즈를 하신다고 하니 공유할 수 있게 짤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 청국장에서 좀 관심 있게 다루는 주제잖아요. 여론전, 그쵸. 특히 심리전 이런 거에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준비했으니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이죠. 기대해도 좋죠. 이렇게 부담만 안 주시면 열심히 한번 그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저는 지난주에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 얘기 드렸더니 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근데 뭐 댓글을 읽어드리기보다도 그때 뭔가 예언 같다고 해야 될까? 예측을 했었죠. 없애버릴 것 같다. 네. 근데 우리가 화요일에 녹화하고 이제 토요일에 방송인데 그 토요일조차 넘기지 못하고 수요일에 벌써 유예를 뭐 고민한다더니 금요일날 이제 유예가 발표나더라고요. 예. 참담했고 나중에 또 아마 또 이런 좀 그 역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리미티드님께서 뭐뭐 같아요 이 말 저도 안 쓰려고 의식하는데 같은 생각 갖고 있어서 반갑네요. 저는 제 맘에 대통령은 따로 있어서 현실이 슬프지만 일단 지선 승리 1번 찍는 투표합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너무 원래 포인트는 이거죠. 1번 찍는 그 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네, 1번 찍는 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네네. 말씀드리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진짜 사실 요 일회용컵 보증제 날아간 것 때문에 네. 네. 멘탈도 좀 날아가고 좀 여러모로 좀 바빴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좀 참담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호주에서 대선이 아니죠. 총선이 이제 있었어요. 네. 호주 총선이 이제 있었고 정권 교체가 이제 그쪽도 됐는데 가만히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맥락과 상당히 이렇게 대조할 만한 부분이 많다 싶어서 오늘은 호주의 최근 총선 이야기를 조금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굉장히 이 호주를 이렇게 일각에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던데 사실 다른 또 거대한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다른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먼저 호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호주 산불이 한참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때 코알라 네. 맞아요. 사진 이제 충격적이었죠. 마치 우리 그 빨대가 코에 꼽힌 거북이 사진처럼 이제 화상 입은 코알라, 구조되는 코알라의 사진도 상당히 충격을 이제 줬었는데 호주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큰 나라 중 이제 하나예요. 호주 산불도 있었고 그리고 호주는 또 한 가지가 산호가 세계에서 가장 네. 큰 그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이제 산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게 서식하고 있는데 그 산호들이 이제 다 말라 죽었다. 그 말인즉슨 산호가 쉽게 말하면 이제 헤파 필터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또 먹거리까지 주는 어떤 그 양식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산호가 다 말라 죽음으로써 해양 상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라는 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일단 영토가 또 크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 산불 때 우리나라 국토보다 남한의 국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했었고 반면에 호주는 우리나라랑 더불어서 이제 한 매체가 선정한 기후 악당 4대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석탄을 엄청 써요. 그러니까 석탄이 거의 뭐 이렇게 캐면 나오나 봐요. 광산도 엄청 많고 네. 삽으로 풀면 나오나 봐요. 석탄이. 그러니까 석탄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전체 발전 중에 54% 정도가 석탄화력 발전이래요. 네. 반 이상.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30%가 네. 호주산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호주의 이 석탄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석탄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때우고 근데 네. 산불도 또 엄청 이렇게 나고 그럼 이제 산불이 사실 나면은 그 불이 이제 산에 이제 불이 붙는 동안 막 타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막 배출되죠. 네. 그만큼 이제 면적의 숲이 이제 사라지니까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또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잠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고, 그럼 더 더워지고, 그럼 더 건조해지니까 산불은 더 나고. 악순환이 네. 반복.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시민들이 이제 기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를 떠나서 인간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내 일같이 잘 분명히 그 예견됐다고 예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거럼 내 이야기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성님처럼 관심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재훈님처럼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약간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뭐 이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또 인간이 원래 또 그래도 한 발 떨어졌으면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 예. 이제 좀 더 알아가야겠네. 약간 이런. 예. 한 발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직 저한테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약간 피해 입은 건 없어서 좀 안일하게 그렇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아, 맞습니다. 그쵸. 아니, 농담이고 예. 근데 저 진짜 의석이 형한테 영향 많이 받아서 저도 진짜 그러니까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인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그쵸. 나 중요하지.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쵸. 그거 저도 진짜 엄청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이네요. 나 하나쯤이야 말고 이제 나부터라는. 맞습니다. 나 한 명부터. 맞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호주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이제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예시가 있는데 2,8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발전하는 발전소를 최근에 폐쇄했대요. 근데 2,800메가와트면 우리나라로 치면 150만 가구 정도? 4인 가구다라고 하면 600만 명? 그러니까 뭐 경상북도 정도 되는 건가? 야. 그 정도가 사용할 만한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데 거기를 이제 최근에 폐쇄시켜 버렸어요. 엄청 큰 거죠. 우리는 지금 삼척에 지금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소 짓고 있어서 네. 엄청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 2,000메가와트 정도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짓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를 이제 와. 폐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폐쇄시킬 예정이고 폐쇄 시기도 당기고 있는 예정이고 하면서 여기도 보수당이 엄청 반대해요. 이런 거. 우리 원전 최강국 얘기하는 것처럼. 야. 석탄 거기 최강국 압수수색 하는 안 거. 당하나요? 여기는 아직 압수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감시가 되니까 없애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엄청나게 빠르게 높이고 있어서 여기가 24% 정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한 6.8%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것도 되게 낮은 건데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넘게 들은 거예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표들이 여전히 낮지만 그 낮은 이유는 그 전 정권들이 하나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낮았던 거고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을 만큼은 일단 했다. 급격하게 많이 올려놨다. 국제적인 트렌드를 잘 따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같은 것도 이제 발표되고 했었는데 네. 경정부가 그린 뉴딜을 활용을 넘어서 그냥 존속은 시킬 수 있을까 싶은 강을 의구심이 녹색으로나 또 안 만들어 버리면 다행이네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녹조라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경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코스피가 우리가 경제 발전 막 돼가지고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그 바탕이 다 화석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주가가 엄청 올랐다. 근데 앞으로 내연기관 차 못 파는데
전기차만 파는데 그건 계속 물론 현대차는 우리 이제 내연기관차 안 팔고 전기차로 넘어갈까라고 선언을 했지만 만약에 현대차가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계속 내연기관차만 팔면 당장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 같아도 현대자동차 망하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석연료로 인한 거품들이 주식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화학, 철강 이런 부분들 다 화석연료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엄청나기 때문에 요거 잡아내지 못하면 뭐 탄소세 같은 걸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주식 뚝뚝 떨어지면 코스피 뭐 뚝뚝 떨어지고 우리 이제 결국은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까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가? 안 된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꾸 환경, 기후 환경 얘기하면 무슨 남 좋은 얘기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너무 경제적이고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뭐 남의 나라 국가 나오는데 거의 격리하고 있고 그냥 생각이란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이것저것 할 때. 재훈님 왜? 손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길래? 아니 이거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현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명박근혜 정부 때 아무리 안 했든 혹은 일부 역행했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2 맥스라고 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과감하게 한 50 정도 그냥 하면 되지. 그 정도 저항은 우리들이 막아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또 그렇게 무슨 뭐 게임하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가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또 현실적인 그 여건들도 고려할 게 있고 만약에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국민적 저항.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그 최저임금 인상할 때 네. 뭐 1만 원 모든 후보 다 공약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선 때. 근데 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특수적인 상황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 자칭 보수 정당에서 입 싹 닫고 갑자기 그걸 또 비난하는 데 쓰고 그 자영업자들 등에 업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처음에 지켜주겠다던 이 민주시민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건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흔들리고 어렵게 한 발씩 가는 거라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뭐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전체적인 걸 고려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좀 비교해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공감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저도 봉하마을에 갔다 오고 이번에 또 5월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지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는 대통령인데 당신들 뭐 하겠냐고 하니까 감시 외치는 그 장면을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개딸 현상이 온라인에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때 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그때 나왔을 때거든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핵잠수함 사고 싶으면 핵잠수함 사고 뭐 세금으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무지성 지지라는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그 무지성 지지가 실제로 무지성 지지가 아니라는 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또 다 있고 배경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더 그걸 세력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이번에 또 지키지 만약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되지 못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점점 더 모여가지 않을까. 계속 더 깨어나는 시민들로 많이 생기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좀 더 견고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호주 총선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조금 그것도 대조하면서 보실 수 있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거랑. 네. 지금 이번 호주 총선에 노동당이 이제 이기면서 다수당이 되면서 총리가 바뀌었어요.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 선거의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 중에 호주 총선은 중국 이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계속 중국 렌즈를 끼고 호주 총선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도 중국이지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기후 위기였어요. 유권자의 30% 정도가 기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기후가 이긴 호주 총선.
이라고 할 오. 정도로 우리는 계속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교웅이 미국과의 관계를 하는 걸 보면서 중국이랑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고 있나 굉장히 네. 걱정스러운데 네. 물론 중요하지만 호주 총선은 기후가 이긴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맥락이 있잖아요. 네. 당장 우리 집이 지금 다 그쵸. 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불만이 쌓인 게 기존엔 이제 자유당이었는데 우리도 누가 이제 자유를 많이 외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자유당의 총리였던 스캇 모리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석탄 생산은 계속할 거야. 하지만 타소 중립은 할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이제 엄청나게 먹었는데 예. 저는 이거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예. 하고 아니면 띵언들 많이 나오죠. 대통령은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각하는 그런 궤변. 네. 되게 떠오르는 맞아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욕을 이제 많이 먹은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했던 이유는 자기네 나라가 다 불타더라도 자기는 석탄 뗄 거야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사람의 정치적 배경에는 석탄이 있었어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있었어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나 굉장히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배경에는 화석연료 기업이나 화석연료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핵발전 세력이 있으니까 맨날 윤핵관 맨날 그쵸. 핵 하는 거고 그런 검찰도 건데 등에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석탄은 안 줄이면서 하겠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탄소 중립하려고. 그린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똑같이 110대 과제에서 윤석열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 줄이고 네. 태양광 풍력 많이 깔면 되는데 딱 그것만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는 거예요. 하기는 싫고 자기들을 비호해주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입맛만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아니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호주 산불이 막 났는데 죽어도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이 스캇 모리슨 총리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엄청나게 거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노동당 쪽이나 다른 이제 야권 진영에서 네. 점점 표를 이제 얻을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줄이고 화석연료 지원금은 늘릴 계획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발표했던 거예요. 딱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 2천억 넘게 기후위기 예산 줄여버렸죠. 네. 네. 아주 비슷한 맥락이에요. 야. 아주 비슷한 맥락이고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화석연료와 관련된 지원금이 제 생각에는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건 기후 얘기는 아니지만 요 스캇 모리슨이 있던 요 자유당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강간 성폭행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네. 스캇 모리슨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처를 안 한 거예요. 성 문제에 대해서. 근데 자유당 쪽은 그 스캇 모리슨의 그 여당은 의원의 4분의 3이 남자였고 노동당은 절반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숫자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지금 개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네. 여성표가 이제 노동당 쪽으로 몰려갔던 거죠. 그 여당을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와 젠더 문제가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좀 그 스캇 모리슨의 자유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촛불 민심을 활용해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을 때 민주당이 중도 보수 진영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진보당이나 뭐 다른 뭐 정의당이나 당들이 이제 좌파 진보 진영으로 올라오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수구 정당은 그냥 아예 다 탈락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쵸. 걸 원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말들이 나오고 지금 네. 지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주 자유당도 비슷했던 거예요. 여기는 굳이 누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 극우로 가고 있었던 거지. 스스로 수구로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노동당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진보였다. 우리의 어떤 더불어민주당 같은 스탠스였는데 이제 중도한 보수 정도로 옮겨가고 이제 녹색당이나 이제 여성 지지 정당들이 이제 진보로 올라오는 형태로 이 나라는 정치 지형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이 최근 한 5년 동안 바랬던 것들이 호주에서는 좀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당은 이제 물 들어오니까 노를 엄청 저었어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빵빵하고 전기차 보급하겠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엄청나게 줄이겠다. 하면서 뭐 산호초 지키기, 야생동물 보호, 토지 복원, 뭐 홍수 대응, 산불 복구, 또 아니면 국립공원을 늘린다. 아니면 바다를 깨끗하게 하겠다. 남극 연구를 더 하겠다. 이게
기후 환경 공약이었어요. 와. 이게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만큼의 공약들을 계속해서 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요했던 거죠. 그게 포인트구나. 그러다가 전 근데 여기까지 또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호주가 석탄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호주한테 한 30%씩 지금 석탄 기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우리 요소수 사태처럼.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랬었는데 좀 재밌는 게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청록색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청록색? 이제 오늘 재우님이 옷 입은 색 요런 색인 거죠. 마침 청록색을 입고 오셨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 자유당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스칸 모리슨 그 여당 수구로 간 그 정당. 여기가 파란색이고 초록색은 이제 녹색당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근데 이들을 포섭한 것이 어떤 뭐 포퓰리즘식의 나눠주기 정책 이런 게 아니고 기후와 여성 관련된 공약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게 호주의 이번 총선에서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였다. 우리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 였다 빨간 거 싶었던 아니에요, 거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아니 빨간색 싫어합니다. 예. 지금 펜도 파란색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축구할 때 붉은 악마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축구할 때인데. 약간 짜증난 거 같아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호주의 일련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와 좀 비교할 지점이 상당히 많았다 싶었고 지금 경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기후위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깎았고 환경 당연히 관심 없고 미래 아젠다 여성 이번에 또 개방신 당했고 그런 거 보면 다음 대선에서는 정말 기후와 젠더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우리에게도 될 수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그만큼 안 할 텐데 국제적인 흐름은 준비하라고 압박할 거고 그 압박을 누가 제일 느낄 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느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되겠다. 중요하겠네요. 그 호주에는 팸코 없어요? 거기 한번 궁금하다. 어떻게 팸5 이런 거 없나? 거기 어떻게 대응하는지. 팸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에 원래 자연경관으로 뭐 관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원래 보통 사람들이 느낄 때 일장적으로 신발 벗고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밖에 맞아, 다닐 맞아. 때요? 네, 밖에 다닐 때.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 다니니까 그 가시가 박히거나 유리가 찔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냥 그게 잔디밭 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걸어 다닐 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호주 놀러 갔을 때 그냥 저 사각 수영복만 입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진짜로? 다들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렇게 자연과 그리고 뭔가 친근하게 있던 분들이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더 겪고 나니까 더 체감하는 깊이가 더 깊고 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백인들은 그 피부가 우리랑 다르게 이 일광욕을 해야 하는 피부잖아요. 그렇게 비타민 B였나? 그걸 이제 흡수해야 돼서 네. 그들이 선탠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인종적인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산불이 나가지고 하늘이 뿌예 미세먼지가 막 아니면 너무 더워서 태닝을 못 하겠어.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1년에 50도나 되는 연격차다. 일상에서 못 느끼니까 아까 얘기한 거죠. 그것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야, 아무튼 이 호주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고 뭐 또 다른 나라라든지 호주의 뭐 또 여러 가지 과거 역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또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거기서 모티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정치 말고 다른 나라 정치 얘기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네, 맞아요. 확실히 문재인 정부 때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국내 언론이 제 역할 못하니까 외신 보도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 위치를 느낀 분들이 많았고 그걸 또 SNS에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체감했지. 그러지 않았으면 뭐 거의 대한민국 뭐 망했네 뭐네 진짜 그렇게 난리쳤는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 들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공부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잠깐 좀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선을 지금 참 코앞에 둔 시점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언론에서 추도식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냥 초반에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사진 보여주세요. 예. 네, 보면 김정숙 여사 노추도식서 어깨춤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네. 이걸 뽑아놨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기사가 포털 메인에 역시나 걸렸고 3,400개 이거 지금은 더 달렸을지도 몰라요. 예, 가까운 댓글에 달렸는데 실제로 이 기사 내에서 쓴 움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진이에요. 네.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굳이 영상으로 좀 띄웠는데 네. 보시는 장면은 가수 강산혜 씨가 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네. 알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고 굉장히 좀 빠른 템포의 경쾌한 네.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뭐 옆에 문 대통령님은 문 대통령 옆에 사람은 저렇게 박수를 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움짤이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면서 여론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추도식에서 저런 행동이 말이 되냐? 그리고 김건희라면 저랬을까?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몰아가고 있더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뭐 이준석 커뮤니티, 새로운 보수당부터 해가지고 뭐 야구 커뮤니티 등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퍼져나갔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리고 사진 움짤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전 사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움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감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추모 공연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면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랑 또 이렇게 인연도 있고 하니 또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의 글에.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네.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어떻게 글을 쓰냐면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식에 이재명 연호하고 슈퍼챗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청래, 최강욱 국회의원님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기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제삿날에 코인8일 하면 됩니까? 라는 식으로 마치 글을 써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도식이 이제는 정치인들의 돈벌이가 전락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마치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글을 네. 쓴 거죠. 만약 사실 실제 지지자였다면 뭐 그 현장에 참석을 했겠고 또 뭐 안 한다 하더라도 기사를 바탕으로 여기서 누가 뭐뭐 했다고 합니다라는 식으로 글쓰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똑같이 글 쓴 분이 유시민 이사장님의 자켓을 두고 예의를 안 갖췄다면서 또 비판의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교묘하게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희두님이 여론전 심리전은 강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지자인 척 막 꼬투리 잡고 진보 진영의 커뮤니티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데에 교묘하게 퍼뜨리면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분열을 하고 있게 만든다는 게 진짜 좀 대표적인 예의일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짜 지지자들이랑 저런 댓글에 싸움이 나요. 굳이 이런 거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면서 왜 이런 걸 쓰냐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의 민주당을 봐라 이런 식으로 분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에서 계속 다루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어제 일어난 일이라서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 댓글이 분탕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증거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식의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댓글을 달 경우에 충분히 분탕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항상 슬로건이나 이걸 새로 내걸잖아요. 그때 당시가 이제 새로운 노무현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분의 정신을 좀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날이 당연히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 슬픔을 강요할 수는 또 없는 거고 네. 실제로 뭐 9월 달이나 5월 달 되면은 거기에서 공연이 있고 뭐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뭐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 계속 뭐 울고 있어야 되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저도 이-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 추도식에 어쨌든 추모 공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노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한다고 잔다고 하고 좀 약간 호응했다고 해서 추도식에서 뭐 하냐고 하고 솔직히 이거는 저도 조금 상식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포털에 달린 제목 자체도 네, 뭐 추도식에서 그러니까요. 어깨춤을이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커뮤니티에 있는 약간 핫 게시판에 있는 제목 같아요. 기사 제목이 아니라 되게 네.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모든 신문사가 다 저 얘기 해놨더라고요. 김정수 어깨춤으로만 검색해도 모든 언론사, 네. 모든 신문사가 저-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포털에 도배가 됐었어요. 음. 커뮤니티랑 포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세탁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서 김건희는 딱 봐라. 머리도 딱 깔끔하게 하고 뭐 그때처럼 어디냐. 박근혜처럼. 예, 박근혜처럼 머리 깔끔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가태우라고 저번에 해서 한번 혼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현장 되고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현장 분위기는 그 아까 앞에 말씀 주셨듯이 뭐 이제 한 10주기 이후부터 분위기도 달라졌고 유시민 작가님도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밝게 하고 오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선글라스 꼈다고 뭐라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 뭐 세보겔 이준석 갤러리 여기서 김정숙 여사님을 저런 식으로 조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났다든지 혹은 뭐 다른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어디 뭐 네. 추모하러 가서 되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혼자 춤추고 있다 뭐 이러면은 그 비판 뭐 예, 비판받을 뭐 상황이라 문제가 생길 수 하더라도 있죠. 예. 이거는 자기네들이 도대체 무슨 뭐 염치로 그런 네.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갔고 분위기도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되게 착잡한 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옛날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5년 만에 또 오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수도 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되게 그 강산의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진 못했지만 네.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또 그러실 수 있었고 네. 또 김정숙 여사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또 그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도 노래도 같이 막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걸 애초에 저기서 저렇게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가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고 이 자체가 그냥 전형적인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앞에 말씀 주셨듯이 김건희 씨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아니 뭐 지금 뭐 슬리퍼 완판이다. 뭐 지금 뭐 신드롬이다. 이딴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싶어요. 신발 골라줬다는 게 뉴스 단독. 그래서 뭐 후드티 뭐 그러면서 심지어 그 김건희 휴지 논란되니까 MZ 세대 안 그래도 그 환경 얘기하면 다음 주에 다뤄도 좋을 것 같은데 MZ 세대가 환경에 관심 많은가 하면서 뭐 친환경 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엮어갖고 보도를 하고 있던데 친환경이면 뭐 왜 유럽에서 오는 동안 탄소 배출 다 했는데. 그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전형적인 그냥 대한민국 언론과 자칭 보수 세력들이 하는 꼬투리 잡기다 생각을 했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환생경제로 조롱하고 근데 저 뭐 아까 그 얘기 뭐 비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 왔잖아요. 아, 그러죠, 맞아.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역시나 엄청 많은 그 야유? 비판, 야유가 있었거든요. 또 와가지고는 또 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90도 아래로 더 숙이면서 막 권양숙 여사님,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분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SNS에서 왜 그렇게 깐족깐족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박지원 위원장도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네, 예. 뭐 언급을 그러니까 최대한 지방선거 앞두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한 3일 정도 뒤에 또 선거잖아요. 네. 네. 저도 뭐 선거가 끝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어제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민주진영이 좀 결집을 한 느낌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되게 좀 또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난리가 났죠. 예, 녹화 기준으로 오늘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왔죠.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것도 어제 겨우겨우 결집하고 이제 분위기를 맞아요. 타는 건가? 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사기가 꺾일 만한. 그러면서 제일 우려되는 발언은 전 그거였다고 봐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이 개인을 보고 달라진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해달라. 뭐 저를 믿어달라 이런 얘기하는데 저를 보고 뭐 이렇게 민주당 믿어달라는 얘기는 사실 이해찬 대표님 같은 분도 쉽게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도 하기가 공식 쉽지 않은 석상에서 그 말이죠.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진짜 그러니까 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번 나오고 이게 아니라 민주당과 박지원 위원장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의 역사로 봤을 때 연결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개인 추적단 불꽃 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해오고 사회를 바꾼 건 충분히 저는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밖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그분이 민주당에 지금 왔으니 민주당을 믿고 봐달라라고 하는 건 그 여태까지 그럼 노사모를 비롯해서 핵심 지지자들은 뭐가 되는 것이고 너무 아무튼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좀 더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 어깨춤 갖고 장난질하는 거 보면서 떠오른 게 그 4.16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답지 않으면 마치 인간이 아니고 인륜을 저버리는 것 같은 프레임 씌워서 바보 만들었던 그 전략이 또 한번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독재의 그 역사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파시즘적인 그 경직된 사회,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매우 비민족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간이다라고 찍어버리고 빨갱이 몰이했던 그 프레임지를 여전히 2022년에도 활용하고 있다. 추도식이면 장례식이면 무조건 뭐 울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요. 웃으면 안 되고 왜? 안 그런 문화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처럼 마치 그들이 정상이고 스탠다드인 양 프레임 짜놓고 조금만 아니면 이것 보세요 이 빨갱이입니다 이러면서 너무 못된 행동 오랫동안 참 해먹고 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전략이 먹히는 것 같은 것도 참 마음이 아프다. 네, 그리고 앞서서 뭐 이게 분탕인 것 같다,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도 실제로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 중에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계속 심리전이 있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위에서 내려온 지침들 중에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탓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기조를 만들었던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탕 글이 혹시나 적고 싶어도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 어깨춤 검색하면 쫙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사. 언론에 도배가 되고 이 움짤들을 갖다가 그냥 뭐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 그런 게 올라가는 게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좋아하는 사이트에 뜬금없잖아요. 거기에 올리면서 야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봐라 이러면서 글을 시작하면 일단 사람들이 보겠죠. 쭉 내리다가 역시 김건희는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어쨌든 계속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뭐 일부 여론을 만들어간다는 게 조금 핵심 내용일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최근에 그 연예인 그 김세론 씨 음주운전 사고 크게 터졌잖아요. 그것도 되게 엄청 보도 많이 했고 강남 한복판에서 변압기 들이받고 다시 차 끌고 가고 어쨌든 엄청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건데 여기에도 갑자기 댓글에 뜬금없이 이재명 후보가 거론이 되면서 김세론은 별거 아니야. 이재명 봐봐 전과 있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가 지금 지방선거까지 나오잖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몇 달 쉬었다가 복귀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라는 식으로 마치 김세론을 옹호하는 듯이 그렇게 글을 여론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세론을 약간 옹호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게 되면 약간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분노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댓글 부대라든지 뭐 여론 조작, 선동 이런 조직들이 보수 쪽에서는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고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는 그게 이제 신남성연대라는 그 모 주식회사 그러면서 이제 코인 벌고 있죠. 그런 그 회사도 있고 아무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어쨌든 결국에는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거니까 또 6월 1일 날 이 방송이 나가고 3일 후인데 아무튼 많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언론 개혁도 물론 뭐 중요한 과제지만 당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온라인 여론전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희동님이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또 참다가 또 그런 그 글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자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을 좀 지켜오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 뭐 많은 풍파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핵심 지지자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면서 약간 중도층과 확장성을 내세우던 당내 일부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냈는가 보면 솔직히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오늘 그 호소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대중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그런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자들 마음을 얻지를 못하는데 대중들한테 과연 어필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5월에 특히 이제 민주화 운동 또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좀 다시 뒤돌아보면서 우리 진보 지지자들한테 좀 다시 결집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근데 아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 빨리 고민이나 이런 거 네.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좋은 방법 같은 거. 일단은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제가 딱 여기서 내놓기는 뭐하지만 네네. 일단 인식 개선부터가 가장 큰 문제인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당 내에서도 뭐 개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나 뭐 온라인 여론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온라인은 한 줌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개선부터 출발해야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당 내에 있는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뭐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대응하는 어떤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의식에 다 공감을 하고 나도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매주 얘기하시는 걸 그걸 보는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니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고민하자고 끝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반복될까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뭘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당 내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나서줬으면 좋겠다가 제 이야기에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아니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그거는 주위에 지인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서 이거 알아달라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 뭐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압박을 한다든지 어디 SNS에 가서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자꾸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요즘 그 2030 잼딸분들 뭐 양아들 이런 분들이 되게 포지티브하게 그런 메시지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의원들도 몇몇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댓글 부대라든지 뭐 주식회사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뭐 법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김세론 씨 든 어떤 기사에 이재명 후보를 계속 악의적으로 하면 누군가는 또 그런 댓글도 분명 달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한동훈처럼 그냥 뻔뻔하게 우기고 아직 미수였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니도 장관할 수 있어.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그 시민들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당을 바꾼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공허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드린 말씀입니다. 당을 실제로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뭐 노수박 운동을 정봉주 전 의원이 해서 많은 했었죠. 당원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의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당원들의 의사를 좀 더 받아들이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데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나 이런 거 선거 투표하고 싶다. 여기에 내 의견을 좀 더 전달하고 싶다라고 당에다 전달을 하시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텐데 그렇죠. 뭐 이제 집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그럼 어떻게든 당대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이재명의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몇몇 해서 아예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 그럼 또 그런 사람 누가 있냐? 막 이거 서칭도 해보고 근데 다 모든 분들이 서칭할 수 없으니 새날에서 이런 분들이 좀 주로 주목을 받고 있더라 하면서 여기에 뭐 개인적인 의견이랑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섞어서 드리고 그분들이 또 주위에 알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미시적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풍부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가져오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왜냐면 보는 입장에서 맞아. 맞습니다. 되게 답답한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분명히 또 의욕적인 분들이 많이 또 활동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연결되는 주제죠 지금 이게. 네, 지금 어쩌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는데, 네, 보람의 오늘 잼문이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온라인 말하자면 온라인 전쟁이라고도 네네, 표현할 네. 수 있는 이 심리전과 댓글 여론 조작 등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몇 주간을 해도 모자랄 주제이긴 한데 오늘까지 일단 해서 이 시리즈를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몇 번 정도 갈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이 시리즈가 그거를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워낙 미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보려고 하면 굉장히 또 길게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그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심되는 사례들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이제 국정원과 연결된 사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그때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뭐 한 번 더 짚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합성 사진 등의 국정원 심리전담반에서 붙어서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예, 문성근 배우의 사진에도 심리학자가 참여를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정부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베를 어떻게 동원하는지도 간단하게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뭐 돈으로 하기도 하고 국정원 절대 반지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일베를 움직이고 그 일베가 댓글을 적거나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국정원에서 활동을 했다는 게 이 팀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뭐 원세훈 국정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뭐 차장 그리고 심리전 단장이 있고 사이버 외곽팀이 있었어요. 사이버 외곽팀이 이제 사실은 이 수를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사이버 외곽팀이 있고 이 팀에서 맡은 게 각각 커뮤니티를 또 맡아요. 그리고 뭐 연령별 20대, 뭐 30대 이런 식으로 또 더 세분화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기조를 정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다음에 당시에 아고라, 다음 네이버, 야후, 네이트, 트위터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 거죠. 좀 국력 낭비네요. 네, 실제로 뭐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 뭐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원래 오늘의 유머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그쵸.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이런 적이었죠 원래. 네, 근데 지금 이런 곳에도 다 이제 어떤 특정한 아이디로 이런 작업들을 해왔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엔 진보적이지 않아요? 오르는 유머가? 그러니까 사이트가 한번 폭파돼서 사실상 망하다시피 됐다가 요즘 복구를 했는데 예전만 못하죠. 조회수도 약간 그렇고. 달라요. 예. 그렇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2012년도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일지이고요. 이 사건을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국정원이 했고 그때 이제 대선 직접적으로 관련된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달다가 어떤 곳에 있었는지 이 위치가 발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을 대동해서 거기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국정원과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이걸 마치 국정원 여직원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마치 이거 김기춘이 그 복집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공작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도청 프레임으로 가져갔던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이걸 적반하장격으로 바로 돌려서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리는. 그거 말고도 뭐 진짜 유명한 일들이 너무 많죠. 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위기 때마다 늘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덮어씌우기를 하고 벗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뭐 김똘똘이라고 불렀대잖아요. 박정희 네. 전 대통령 그 있을 때. 그래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그런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그 뒤에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출세 지향형이 돼서 김기춘처럼 계속 못된 짓들 그런 공작을 저지르고 오히려 또 덮어씌우게 하고 그런 처음엔 인간들이 이승만 부정선거 때부터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쵸. 노골적으로 하다 걸리니까 점점 숨어서 하는 걸로. 그쵸.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는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공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근데 늘 그렇지만 당장 체감하는 그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들이 당장은 그게 막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이 사건 과거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불 터진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자. 언제까지 그 과거 타령할 거냐. 좀 이제는 미래로 가지 않겠냐. 예전처럼 못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야금야금 하나씩 이상한 거 다 뺏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벌써 지는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좋게 말하면 나이브한 거고 진짜 나쁘게 말하면 진짜 뭐 멍청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수에 몇 번을 더 게임할 때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퇴출감이에요, 이건. 같은 전략이 계속 당하는 게 그럼 참 진짜 아무튼 벙커링 3번 당하고 이런 사람들. 네. 네, 콩은 그죠.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영역이나 여러 가지 영역,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영역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변형 기출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민간인 계좌의 의문에 9,234만 원. 네, 이렇게 여기에 세금이 들어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여주시면 한 달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했다. 이게 뭐 1배든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민간인 댓글 부대에 이렇게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국정원 댓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뭐 기무사, 경찰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 인력이 동원된 걸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민간인 팀이 따로 있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무리 그래도 곽상도 아들 퇴직금보단 덜 받네. 그 50억은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까 방금 세월호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세월호 폭식투쟁에서 일베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보면은 이제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이 얘기하기를 삼성의 요청을 받고 보수 단체들에게 정경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정 진술로 나온 얘기고요. 어버이 저거- 연합도 저 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저거 말고도 뭐 그때 집회 나가가지고 일베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저 세월호 이자라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면서 보수 그러니까 일베를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그 프레이밍하고 그러면서 그런 여론을 퍼뜨렸던 짓도 있거든요. 박근혜 네.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짓들 저질렀습니다. 이게. 저런 작자들이 어깨춤 갖고 까불고 그러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짓들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또 보여주시면은 MBA 국정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모의했다. 이거는 또 많이 알려주신 사실이긴 한데 또 한번 상기시켜드리려고 이거를 또 가지고 왔고요. 네, 이게 좀 심각한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장관을 하시고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보면은 이 문건이 2011년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심리전을 전개하는데 교수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문구가 보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딸 국립대 교수가 어느 정치인 조국의 본색을 밝혀라. 이런 식의 이제 조국 장관의 딸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원장님 말씀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원장님 말씀. 예, 사이비 종교예요? 각계격파식 집중 공략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좌파들은 평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비난받는 경우가 없어서 집중 공략할 경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른다. 그거를 공략하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많이 받아봐서 좋으시겠네 비난을.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사이버 사업 추진 동향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종북 세력으로 조국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주사파 운동권 출신 빨갱이 아니냐 요지의 공박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시에
조치하겠다, 강경 반응하겠다 이런 문건입니다. 저기 2011년이라고요, 저게? 예, 그리고 2016년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애국진영 조국 교수의 사드 반대 선동 행태 규탄 활동 전개라고 해서 또 그때도 문건이 있거든요. 항의 전화 SNS상 규탄 댓글 달기 돌입 이런 식의 문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는 행태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적대적인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왜 저 논리가 저렇게 잘 먹혀들까라는 걸 엄청 봤을 때 신속했잖아요, 그 공격이. 네. 그쵸. 네, 근데 그 이게 어떻게 조직력이. 보면은 짜여진 판처럼 딱딱. 그 네. 보기에는 저거 뭐 누가 짰나 어째 저렇게 빠르게 공격을 해? 그랬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던 자료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요즘 민주당 하는 걸 보면은 밉습니다, 많이. 뭐 어떤 분들이 또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네. 민주당을 까는 논리들을 저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을 해왔고 많이 구축을 해놨어요. 맞아요. 사실은 뭐 조국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쪽 진영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또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지켜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네.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예쁘니까 표를 주자라는 게 아니라 지선에서는 조금이나마 윤석열이 지금 만약에 지선까지도 확 다 먹어버리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 힘써주시는 분들 당 내에서도 실제로는 뭐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개혁파 의원들이 또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더 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고문을 위해서라도 지선을 참여를 해서 표를 행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뭐 황희도 씨가 얘기해 주시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 댓글 달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표 한 표 행사하는 게 저들에게 너네는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들었던 비난들 그걸 쫙 정리를 원래 해뒀는데 꼭 제가 해둔 게 아니더라도 그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각자 그 찾아서 아카이빙 해두고 그걸 그러니까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깨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 그것도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그 말이 나오게 된 탄생 배경을 얘기는 했지만 마찬가지 논리대로 보면 대깨준이라는 그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이준석 대표의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대해서 다 맞다 그러고 혹은 잘못된 게 있으면 흑역사가 생기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똑같이 돌려줄 수 있고 또 뭐 조국의 강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근혜 강도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못 넘고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뭐 내로남불 얘기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무능하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지금 삐그덕대고 헛발질만 하고 있죠. 뭐 위선 프레임 앞에서 뭐 이대남이다 뭐 혹은 뭐 여기저기 다 챙기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뭐 소상공인들 챙긴다 그러고 앞에서는 결국에 저런 쇼는 다 하고 문재인 정부 반대만 하다가 지금 또 계속 사고만 치고 뒤통수 치고 있죠. 네. 뭐 이런 내용들 뭐 친중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IP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 대중 의존도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기업이 난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막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그 매번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가는 게 저는 좀 싫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딸려가다 보면 이건 그럴듯하네 뭐 오케이 너 말 알겠고 우리 한번 그럼 진짜 타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인이나 혹은 그 지망생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진짜 미래로 나간다 그러면 뭐 과거사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은 전 충분히 저도 지금처럼 강하게 비판 안 할 텐데 5년 내내 비난만 해온 사람들 발목 잡기만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 뭐 발목 잡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지자들이 잘 모아서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보자. 그들이 요구했던 공정, 잣대, 그들이 말했던 상식, 정의 한번 그대로 5년간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과거로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든 말든 저는 그냥 제 얘기 하려고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아까 방금 저기 보면은 문건에 나와 있듯이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서 민주 진영을 파괴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아까 짜여진 판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쪽에서 민주 진영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거나 아니면 뭐 강성 지지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논리대로 자꾸 여기를 까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미 저쪽에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해놓은 판인데 그 네. 위에서 놀아나는 게 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많이.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시리즈 또 더 있나요? 심리전? 심리전 시리즈가 얘기를 하자면 있는데 다음 주에도 준비를 또 이걸로 할까요? 아니 뭐 있으면 또 하고. 여름 봤는데 네. 흥미롭고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아셔야 도움이 될 되고. 내용입니다. 네, 중요한. 정말로. 근데 이거를 쭉 이걸로 하다 보면 좀 텐션이 좀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럼 이게 뭐 필요할 때 퐁당퐁당 하던지 네, 이런 식으로 뭐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전할 게 있으면 네, 뭐 그 같이 사이에 해도,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130회도 되게 의미 있는 내용도 많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전 되게 많았다 생각해서 네. 이 청국장 보시고 괜찮았다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청국장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다양한 주제들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청국장 그 131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